안녕하세요. 김정희원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북토크의 주제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마이클 샌델의 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제가 보내드린 제목은 공정과 능력주의, 대안과 변화를 모색하기입니다. 지난 수년간 나를 건드린 지점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이 부정의하고 불공정했는지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의사파업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국공 사태 혹은 최근에 있었던 성과급 논란, 가장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LH 사태, 그동안 기득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해왔는지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되었던 표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의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을 중심으로 공정과 능력주의, 기존의 담론과 연구에 대해서 짧게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요점만. 두 번째는 기존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다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능력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 능력주의를 없앨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능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전제 자체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한계를 우리가 다 인식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지금 전 국민들 사이에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에너지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이클 샌델이 일단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지금 능력주의 논쟁이 이렇게 부상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민주주의의 위기. 이거는 마이클 샌델 본인도 이제 인터뷰나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지점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도널드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그 대립,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어떤 식의 실책을 계속해왔는지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요. 이 책에서 샌델이 이 새로운 얘기를 이때 시작한 게 아니라 책을 출간하기 훨씬 전부터 수년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이 굴욕감이 문제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이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박탈감, 굴욕감, 모욕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정말로 트럼프가 부상하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써야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책을 쓴 거죠. 근데 이 마이클 샌델이 이 감정, 대중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박탈감보다는 굴욕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면 박탈감이라고 말하면 빈부격차나 사회불평등을 암시하는데 굴욕감이라고 하면 뭔가 도덕적 부끄러움이나 어느 정도 정치적 의미가 탈색되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학력이 높고 고학력자, 엘리트, 와이컬러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게임으로 들어가면 정치적 전략으로는 사실은 좋은 전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샌델이 계속 지적을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된 것은 이 전 사회, 미국 사회에 퍼진 어떤 대중적인 분노, 모욕감 이런 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굴욕감의 기반이 뭔가 그 능력주의라고 주장하는 거죠. 고학력자, 배운 사람, 의식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식의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능력주의 담론이 구별짓기 담론처럼 작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적 감각을 다 무너뜨렸다.
대립과 갈등이 조장되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모욕감,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못났구나 이런 식의 생각에 시달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고 능력주의 비판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교육 불평등. 미국은 수치를 보면은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계층별로 봤을 때 가장 하위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middle class, 중산층이 있고 upper class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완전 탑,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탑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빈곤차 하위 계층과 중산층 사이의 학업 그 성취도 격차보다 중산층과 이 탑 엘리트 계층의 학습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더 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중산층이 더 이상 상류층으로 갈 수 없는 거, 빈곤층과 중산층의 격차와 중산층과 상류층의 격차, 이게 2배. 이게 학업 성취도 격차가 나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큰 거죠. 학교 서열화와 학습 격차가 너무나 심각한데 이게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거. 실제로는 불평등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의 어떤 순수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생겨나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의 문제라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게 이제 엘리트 세습이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사교육도 심화되고,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능력주의 비판이 들어가는데, 일단 능력주의 원칙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왔죠. 왜냐하면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자수성가가 가능하지 않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인맥으로 누군가를 뽑는 거, 밀어주는 거가 방지될 수 있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 그것이 바로 능력주의다. 그래서 큰 틀,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이게 계층 이동성,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식의 그 긍정적인 논리가 있었지만 나중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능력주의 비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이 못 살던 아무것도 없던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정말로 능력에 따른 보상이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계층 이동이라는 게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저성장 시대잖아요. 이런 맥락에서는 사실은 계층 이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계층 이동을 한다고 해도 삶의 질이 그렇게 크게 나아진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샌델의 능력주의 비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능력에 따라 보상해준다라는 논리를 밀어붙이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삶의 조건이 그냥 내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냐. 개인의 무한 책임. 이거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지점이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능력이나 연봉이 내 책임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자의 도덕적 자격과 실패한 자의 도덕적 결함이라는 어떤 대립항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테이터스 코어 현상 유지를 계속하게 된다. 내 자리는 여기야 라고 믿게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강조해야 되는 거, 근역서의 학력주의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자격주의 이런 느낌인데 이 자격의 바탕이 교육,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교육, 대학 졸업장을 뜻하기 때문에 학력주의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능력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로 교육 얘기를 드는 거죠. 특히 대학 교육. 학력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 마지막 남은 편견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일단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지, 일단 대학은 있어야지,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장이 없이 어떻게 뭐 취직을 해, 정치를 해, 이런 식의 생각이 만연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사실 국회에 고졸 출신 의원도 있었고, 실제로 좀 워킹 클래스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자격을 기반으로 한 기술 관료제의 등장이라서 이제 테크노크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있고, 적어도 이제 민주당 정치인이나 민주당 대통령이라면, 버락 오바마라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불평등 얘기, 우리가 정책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자. 근데 사실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불평등한데, 그렇죠? 능력주의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고등교육으로 해소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능력주의를 강화하게 되고, 그 능력주의가 재생된다니까 다시 사회 불평등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다 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트 계급과 중산층 사이의 격차, 우리가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격차, 그 능력주의 실패를 보여주는 교육,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구소득이나 계급 불평등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비판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비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능력주의 비판을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해볼 거예요. 능력주의라는 제도 혹은 원리가 그 이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순기능이 있는데 지금 부작용이 있는 거다 라는 수준의 비판. 근데 우리가 거기서 더 나갈 수는 없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자체뿐만 아니라 그냥 능력, merit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능력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고 이건 그냥 사회적 구성물이다. 사실은 샌들도 이걸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거죠. 그거는 구조적 문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능력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를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 사회에서 원하는 거, 처음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력주의가 이상적이지만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능력주의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차별의 문제.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수정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비판. 왜 농어촌 전형, 그거 농어촌에 산다고 해서 능력과 무관하게 뽑아야 돼? 여성 할당제? 아니, 면접이랑 시험 점수를 봐야지 여성이라고 뽑아야 돼? 이 문제예요, 바로. 그래서 능력과 다양성. 그래서 이런 수정 조치는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담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좀 심각하죠. 근데 이거 자체도 능력주의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자원,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인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미 출발선이 다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적으로 수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종류의 입시 전형이나 좀 다원화된 기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제 실제하는 차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수자 차별도 얘기되지 않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행운과 우연성에 집중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조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서 마지막에 조금 힘 빠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다섯 번째, 능력주의 논리를 극단화시키게 되면 이 내 결과가 내 책임이지, 개인 책임이지라고 결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비판. 단순히 그냥 개인 책임의 문제, 자격의 문제,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이 능력주의를 강화시키는 이유가 뭔가? 왜 모든 사람이 정말 기업가로서의 자기 자신, 다시 말해서 일터에서나 집에서나 계속 커리어 개발을 하고 일 생각을 하면서 내 몸값을 올리는 것에 집중하나? 그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주체성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로 샌델 같은 경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부의 재분배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거보다는 우리 마음으로 해결하자, 태도로 해결하자, 도덕적 가치로 해결하자. 굉장히 어떤 면에서 표피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첨은 공정한 대안인가. 추첨이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한 파급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행운이라는 게 정말 우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랜덤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랜덤이 아니죠. 행운이라는 건 불평등하게 배분돼요. 어떤 종류의 기회의 불평등의 선을 넘어섰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의 인맥, 네트워크, 구조, 자원, 모든 게 달라지면 행운도 다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게 정말로 어떤 순수하게 랜덤한 가치를 가져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기만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일의 존엄성은 불평등을 완화할까? 존엄성 필요해요. 그것만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팬데믹의 긍정적 효과를 얘기하는 이것도 굉장히 기만적인 면이 있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우리 이 필수 노동자,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 돌봄 노동자, 의료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깨닫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깨달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물적 조건이 뭐가 바뀌었나요? 단순히 막 존엄성을 느낀다고 해서 물적 조건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해소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입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압력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만심 없애고 모욕감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갑자기 관계를 맺고 연대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죠. 도덕적 궤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당연히 샌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통 경험이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공통 분모, 계속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연대로 나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정말로 만들고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